작은 서점. 그가 근무하던 관청은, 아니, 어느 관청인지 밝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최은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을 맡은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 첫 문장으로 시작했는데요. 관청의 말단 관리자인 주인공이 어느 날 새로운 외투를 구입하게 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책에 대한 내용은 장류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인데요. 12월 3일 계엄의 밤, 여의도를 가득 메웠던 123인의 증언을 담은 책입니다. 12.3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작팀과 유종훈 PD가 썼고요. 출판사 이야기장수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장류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5년에 작가님 첫 에세이 내시고 네. 또 달까지 가자 드라마도 나오고 네. 아 정말 장류진의 한 해였습니다. 작년에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어떠세요? 올해 어떤 계획들이 있으세요? 올해는 장편을 경장편과 장편을 쓰는데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하반기쯤 신작 소식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장담할 수 없고요. 노력을 해볼 텐데.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올해도 왕성한 활동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라는 소설 가져왔습니다. 아, 외투. 네. 정말 추억의 소설이네요. 네, 저 진짜 오랜만에 읽었는데 네. 와, 이게 지금 저는 범우문고 버전이거든요. 제가 아까 녹음하기 전에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범우사 진짜 추억의 이름인데 이게 지금 초판이 2001년에 찍은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범우문고 버전으로 많이 읽었었어요. 그렇죠. 세계 범우사 세계문학 전집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뭐 한두 편씩 이제 들어 있어가지고 휴대성도 좋고. 네. 저는 이거를 2008년에 샀나 본데. 네. 저 가격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 책이 2,8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싶기도 하고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뭐 무슨 막 그런 럭셔리 명품 세계적인 그런 뭐 이태리나 파리 명품 같은 거 뭐 매년 해에 비싸진다고 뭐 미리 사야 이득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이거야말로 한다고 하고 이거야말로 2,800원에 이 세계적인 명작을 이것도 무슨 샤땡 뭐 에르 땡땡 그런 것처럼 이제 딸한테 물려주고 그렇죠. 왜냐면 클래식이니까 이거야말로 그렇네요. 네. 아니 근데
작가님 책 진짜 깨끗하게 읽으세요. 어떻게 그래요? 2008년에 사신 책이. 겉에는 깨끗한데 이제 안에는 이렇게 밑줄 치고. 그래도 줄은 막 치는 2026년인데 줄을 네. 많이 치셨는데도 책은 굉장히 깨끗하고 네. 표지도 아주 세련됐습니다. 지금의 미감으로도 나쁘지 않죠. 네. 절판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네. 네. 오늘 근데 외투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책갈피에서 뭘 소개할까 할 때, 네. 약간 만지작거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외투를 생각을 했다가, 네. 그때가 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외투는, 제목도 외투잖아요. 이거 겨울에 해야겠다. 진짜 추울 때. 작년 여름부터 별로 오신 책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딱 얼마나 외투 껴입는 날씨예요. 네. 딱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오늘은 장강명 작가님이랑 하는 좀 특별한 책갈피잖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작가님과 저와 고골에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왠지 들었거든요. 저랑 작가님이랑 고골이요? 네, 어떤 뭔가 그 리얼리즘의 연결고리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시대를 넘어서. 제가 이렇게 러시아 대문호와 엮이다니. 은근슬쩍 저까지 집어넣는. 저는 뭐 이렇게 고골이랑 저랑 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코를 좀 많이 고인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고골 장강면 장류진 레츠고 뭐 이런 거죠.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골. 사실 네. 이 작품이 사실 엄청난 문학사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 러시아 그렇다면서요? 네, 읽을 줄 리얼리즘의 몰랐어요. 문학의 효시이자 네. 사실 이 작품에 대한 되게 유명한 한마디가 있는데 네. 그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에요. 네. 우리 모두 외투에서 나왔다. 우리 모두 외투에서 나왔다. 네, 이 작품에서 나왔다. 오. 근데 이 말이 우리 모두 고골리의 외투에서 나왔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한 말은 아니래요. 저도 찾아보니까. 근데 보기에라는 분이 네. 그 전언을 한 말인데 이게 네. 이제 계속 내려와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라는 식으로 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말한 작품입니다. 뭐 좀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인데 작가님이랑 이제 작품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네 나도 외투에서 나왔네. 네. 나 이렇게 셔츠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느끼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외투의 대한민국의 후예 장류진 작가님. 잠깐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이렇게 우기면 돼요. 네, 2026년 그냥? 새해 네. 초인데. 네. 알겠습니다. 고골 어떤 작가인가요? 고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작가고요. 우크라이나 출신입니까? 네네. 그리고 그 어떤 리얼리즘인데 엄청나게 사실 우코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풍자와 해악이 있고 또 환상적인 요소도 잘 결합해서 쓰고 그래서 당시의 그 러시아 관료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한 작가로 유명을 하고요. 대표작으로 이 외투 그리고 코라는 단편도 유명하고. 코도 아주 네, 웃기죠. 코 너무 재밌죠. 그리고 또 카프카의 변신이랑은 또 다른 맛이 있는. 그렇네요. 그리고 변신 또 생각나네요. 네, 희곡 검찰관 그리고 장편소설 죽은 혼 등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거장이죠. 좀 근데 듣고 보니까 네. 약간 이렇게 나도 외투 후예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네, 살짝 듭니다. 그렇죠. 네, 외투. 일단 주인공 이름부터가 좀 독특해요. 네. 어떻게 되죠? 읽기도 힘들다. 주인공 이름이 네. 잘 들으세요. 네. 아카키에비치 바슈마츠키인데요. 근데 이 이름부터 사실 뭐 작가가 이 이름을 그냥 허투루 짓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이 아카키의 비치가 아카키의 비치라는 말이 아카키의 아들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북유럽 쪽의 네. 이름은 누구의 아들 네. 이런 식의 뒤로 이름이 붙잖아요. 오딘의 아들 오딘손. 네, 그런 식으로 손. 근데 뒤에 아카키의 아들이라고 있는데도 굳이 이름까지 아카키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장강명 아들 장강명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의 어떤 사람의 고유성이 되게 없어지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눈에 띄지 않고 특색 없고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 아카키에비치라는 이름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도중에 그 세례 도중에 울어가지고 참 되게 잔인하게 작가가 썼는데 장차 구등관이 될 것을 예감이라도 한 것 같았다. 구등관이 무슨 하급 공무원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서는. 9등관. 네. 8등관 밑에 있는 그런 하급 관리인가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제가 구등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관청에서 그 정서하는 일을 해요. 옮겨 적는 일? 네. 아. 그래서 이 당시엔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워드가 없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베껴 쓰는 일을 하는데 진짜 말수도 없고 존재감도 적고 그리고 외모도 되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너무 별로라고 막 묘사를 하는 거 이 사람은. 네. 뭐 키도 작고 못생기고 머리도 벗겨졌다고 했던 것 같아요. 머리도 벗겨져 있고. 어디 나는 솔로 같은데 나오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누리꾼들이 욕하는 그런. 그쵸. 아마 네. 혼자 고독 정식을 먹을 거예요. 거기 나가면. 네. 그리고 뭐 진짜 별의별 막 그 목도 안 길고 되게 디테일하게 사람의 외모를 까요. 이 사람은 목도 길어 보이지가 않고. 네. 그리고 그 제복을 입었나 봐요. 이 당시에 이제 구등관들이. 네. 거기 항상 뭐가 묻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볼품이 없냐면 그냥 지나갈 때 창문에서 5만 가지 쓰레기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 창문 밑에 지나가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이 고골이 외투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람은 그 전에 무슨 영웅담의 영웅 같은 사람이 아니고 네. 정말 존재감 없고 외모도 볼품 없고 하는 일도 인간 워드 프로세서 비슷한 네. 부가가치 창출 못하는 맞아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또 자기 일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 묘사도 너무 재밌는데 네. 자기 일을 너무 좋아해서 막 이 부분을 정서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다가오면 막 얼굴이 그 표정 없는 사람의 얼굴이 네. 나 좀 이따가 이 부분 쓰게 되겠지 하면서 갑자기 밝아지고 콧구멍이 막 벌렁거리고 그 정도로 그 자기 일을 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게 사실 장면이 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네.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한번 준 적이 있는 거예요. 아, 정서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되게 자신의 능력을 이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고쳐 쓰는 건 거예요. 근데 동사를 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건데 네. 하다가 막 진땀을 내면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베껴 쓰는 것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자기 그거에 항상 안주하는? 그래서 이 캐릭터를 구성하는데 작가가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독자는 읽으면서 이미 이 캐릭터를 짠하게 생각하고 이미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캐릭터를 이렇게 짠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냥 한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투는 언제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이제 추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러시아 얼마나 춥겠어요. 춥죠. 겨울에 네. 진짜 상상도 안 가는데 이 사람이 뭐 외모에 관심이 있겠어요. 외양에. 그래서 외투가 돈도 없잖아요. 네. 되게 적은 돈을 받는 걸로 나오거든요. 외투가 너무 여러 번 수선을 걸쳐서 어깨가 막 따끔따끔 왔다 그래요. 어깨가 다 해져가지고 그물처럼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패션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더 이상 이 외투로는 몸을 보호할 수가 없는 지형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하급 관리잖아요. 네. 그래서 외투를 맞추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당시 러시아는 좀 이렇게 외투가 비쌌나 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외투라는 게 그러니까 기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전부 재단사가. 테일러메이드를 해야 되는구나. 네, 네. 요즘이랑은 좀 다르겠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 낡아가지고 어깨가 그물처럼 된 거를 자기가 가는 또 수선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페트로비치라는 사실상 이제 주인공은 아니고 조연인데 이 네. 수선사이자 테일러죠. 재봉사. 네, 재단사. 이 페트로비치라는 사람한테도 갔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수선을 하려고 어깨를 좀 어떻게 해달라. 네. 갔는데 삭슬 이 비를 수선비를 얼마나 달랠까 막 벌써 걱정하면서 이 루블 이상은 안 줘야지 막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좀 술에 취하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깎아주고 막 이런 걸 알아서 막 그런 타이밍도 보고 막 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도 낡아서 기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늘로 건드리기만 해도 줄줄 나간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돼. 새로 하나 지어야 된다.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새 거를 팔려고 하는 상술이 아니라 정말 이 옷 정말로. 상태가 이렇다. 네. 네. 근데 그 새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표현도 너무 웃긴데 눈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카키에비치 씨 참 이렇게 그러니까 새 거를 스케일이 작으시네요. 네.
산다는 거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하숙집에 살거든요. 심지어 가족도 없고 하숙집에 사는데. 네.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전날 술 취하고 이러면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술 취할 때 노려가지고 가서 또 했는데 안 된대. 이건 진짜 안 된대. 불쌍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새로 하나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 80루블이다. 근데 네. 이미 자기가 엄청나게 돈을 아껴가지고 뭐 40루블 정도는 저금이 돼 있는 게 있는데 네. 뭐 40루블을 또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외투 하나 새로 맞추려는데 지금 전 재산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축된 지금 알뜰살뜰 모아서 저축된 총액이 40루블인데 그만큼이 더 있어요. 전 재산 털고 대출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외투인가 상황. 아파트인가. 근데 여기서 외투가 되게 중요한 게 러시아잖아요. 겨울이고. 그래서 정말 생존이랑 직결되는 문제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야 되잖아요. 얼어 네, 죽으니까. 사야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까지 아끼냐면 진짜 그 속옷이 다를까봐 집에서는 속옷을 안 입고 빨개 벗고 있고 그 당연히 뭐 밥도 안 먹죠. 네. 그리고 정신력으로 그 버텨요. 아 나는 외투를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수선집 갔을 때 네. 뭐 요거를 대면 어떻고 뭐 털은 무슨 털로 하고 그러니까 커스텀하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자기 취향이 할 수 있잖아요. 색깔은 이렇게 하고 이건 여기다 이거 단추는 이렇게 하고 그걸 상상만 하는 걸로도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제정 러시아 소설들 보면은 이게 좀 진짜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궁금한 그런 게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소설 읽다가도 뭐 옷이 없어가지고 외출을 못하는 상황 이런 거 나오고. 네. 하여튼 아카키에비치 참 외투 살려고 참 노력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웃긴 게 이 사람이 사실 요즘 말로 치면은 이 성향은 아닐 거잖아요. MBTI로. I일 거잖아요. I겠죠? 근데 방에 불을 안 켜려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네. 밤에 불을 안 켜 그럼 깜깜하잖아요. 근데 네. 할 일 있으면 정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숙집 아주머니 방에 가서 하숙집 아주머니 촛불 밑에서 일을 했다고. 네. 얼마나. 그리고 걸을 때도 조심조심 걸어서 구두 창에 안 닿게. 그거 정말 눈물 나지 않아요? 그렇게 돈을 아낀 거예요. 외투 새로 지으려고. 아니 이쯤 되니까 약간 뭐 이렇게 눈물이 난다기보다 좀 존경심이 듭니다, 진짜.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근데 이 아끼는 절약 생활을 극단적인 절약 생활을 할 때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내 머릿속 왜 여행도 내가 평생에 되게 좋은 데 여행을 가는데 네. 가기 전에 막 준비할 때 막 더 설레잖아요. 그런 그쵸. 것처럼 내 생에 처음으로 이제 새 외투를 지을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아껴도 이 외투를 살 수 있게 되겠지라는 생각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어떻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 부분을 낭독을 해볼게요. 네. 그때부터 마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왠지 모르게 더욱 충만해졌고 마치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즉 어떤 딴 사람이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 인생 행로를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것에 동의해 준 것처럼 느꼈는데 그 여자친구란 솜이 두툼하게 들어있고 쉽게 해지지 않는 질긴 안감을 댄 다름 아닌 바로 그 외투였다. 그는 어딘지 모르게 생기발랄하여 이미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정한 사람처럼 성격까지도 전보다 더 명확해졌다. 그의 얼굴에서도 그의 행동거지에서도 의심이나 망설임이 단 한마디로 말하여 머뭇거리거나 우유부단하던 성격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눈에는 가끔 번쩍이는 광채가 났고 머릿속에는 칼라인 단비 가족을 댈까 하는 따위의 굉장히 대담무쌈한 생각이 퍼뜩 떠오르기까지 했다. 그런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멍청해질 뻔한 적도 있었다. 어떤 때는 문서를 정서하다가 하마터면 틀릴 뻔해서 아차 하고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고 성호를 그었을 정도였다. 이거 뭐 숭고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짠하죠. 여자친구처럼 느껴졌다고. 이 아카키 씨 여자친구 없는 분이시죠? 없죠. 그냥 하숙집에서 혼자 사는데. 네. 그래서 심지어 이때 하나 이제 사주고 싶다. 그쵸? 네. 매달 그 페트로비치를 찾아가요. 그래서 네. 잘 되고 있어?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색으로 하면 좋을까? 칼라에 담비 가죽 붙이는 거 어떻게 생각해? 네. 근데 담배가 좀 비싸가지고 네. 멀리서 보면
담비 가죽처럼 보이는 고양이 가죽을 골랐다. 이런 고양이 식으로. 가죽. 네. 어머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막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뭐 무슨 큐빅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서 드디어 이제 완성이 돼요. 아, 외투 삽니까? 네, 완성이 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외투를 입고 딱 건네받고 출근하는 게, 와, 진짜 이것도 명장면이에요. 이건 제가 못 읽어드려서 아쉬운데, 그 되게 좋은 옷을 딱 입었을 때, 우리 감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옷이 뭐 내 몸에 감긴다. 네. 딱 감기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페트로비치라는 재봉사도 되게 캐릭터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자기가 이제 수선만 하는 수선사가 아니라 나는 테일러야 라는 자부심까지 느끼면서 얘가 막 진짜 발걸음 가볍게 그거 입고 막 출근하러 가는데 네. 저는 이 장면이 진짜 명장면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서술인데 그 페트로비치가 계산하고 그 아카키에비치가 출근하는 거를 막 뛰어가서 건너편에서 바라봐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아시죠? 가는지 네. 내가 만든 나의 이 작품을 입고 어떻게 그쵸. 가는지.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는 거죠. 아, 내가 만든 작품을 입고 저렇게 가는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 그때 이 코트는 어떻게 휘날리는지. 제가 외투의 후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 장유진 작가님은 외투의 후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맛깔나게 하세요? 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 소설.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 그, 회사에서 사실상 거의 왕따잖아요. 슬프지만. 네. 사실상 왕따인데. 저도 같이 일하고 싶진 않네요, 이분이랑. 근데 새 코트 입고 왔잖아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사실상 약간은 놀리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와, 코트 뭐야. 맞아. 우리 막, 오, 이러잖아요. 이거 뭐야? 새 산 거야? 코트.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약간 조롱일 수 있지만 어쨌든 축하받는 자리라고 이제 본인은 느껴요. 네. 근데 동시에 또 불안정하기도 하죠. 왜냐면 자기가 인정받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투 때문이잖아요. 아, 그걸 느끼나요? 네. 아카키에비치가. 근데 또 진짜 웃긴 게 또 그러면은 외투 너 새로 장만한 거 축하하자고 그 상급 관리 보스가 네. 파티하자고 해요. 자기 집에서. 이게 그럴 일인가요? 그 저도 그럴 일인가 싶었는데 막상 열리는 파티를 가보니까 네. 그러니까 파티 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뭔가를 할 구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갔는데 아무도 이 아카키가 온 걸 신경을 안 써요. 이 상급 관리랑 직장 동료들은 다 극이였군요.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갔는데 막 다들 막 자기 외투 지은 거 축하하는 자리라고 해서 갔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놀고 카드 게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거 나 너무 공감 갔는데 외투를 걸어놔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추운 나라는 외투 거는 데가 항상 있어요. 어딜 가면. 네. 저도 이제 핀란드 살아봐서 알잖아요. 걸고 하는데 얼마나 비싼 거야.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내 외투 잘 입겠지? 네. 막 이러고 했는데 너무 어색하니까 결국 그냥 혼자 나와요. 나오는데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코트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 여자친구 비싼 같은 코트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딱 주워가지고 툴툴 털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 어떤 세상에 사건입니까? 진짜 그 강도가 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에 파출소가 보이는데 내 네. 눈앞에 강도가 나타나서 네. 그 옷을 그러니까 막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외투를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네. 책에다 유유 표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뭔가 자기가 무릎을 딱 차인 걸 느끼고 외투가 벗겨지나 하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외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외투 어떻게 산 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막 경찰서에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경찰이 왜 저 멀리서 내가 이거 뺏기고 있는데도 도와주질 않냐. 근데 뭐 또 여기서 이제 이 또 관료제의 허점을 되게 신랄하게 네. 묘사를 하는데 막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가봐라. 유명한 인사한테 가봐라. 유력한 인사. 네. 유력한 인사를 찾아가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기다려야 되고 여기서 바로 오면 안 되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고 전형적인 그 관료제. 아니, 고골이 진짜 카프카 이렇게 떠오르게 하네요. 카프카가 그쵸? 진짜 고골의 후에 맞는 거군요. 그런 이제 관료제의 그런 거를 많이 비판을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네. 훨씬 더 조금 코믹하게 유머러스하게 희비극인 거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한다. 네. 그래서 유력 인사 만납니까?
그래서 만나는데 네. 또 해결해주진 않아요. 보면서 막 유력 인사가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쯤 되니까 알 것 같아요. 이게 유력 인사가 해결해주면 고골이 아니야. 그쵸. 고골이면 네. 유력 인사가 해결해주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막 네. 그래서 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나한테 올 수가 있냐? 뭐 누구누구 거쳐서 알아? 뭐 막 이러면서. 네.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진짜 짠했던 게, 네. 미쳐가지고 막 헛소리를 해요. 그 헛소리를 해가지고 계속 하숙집 아주머니 있었잖아요.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지금 여기 침대 밑에 도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좀 끌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사실 낡은 애투는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낡은 애투를 보면서 제 거 새 거는 어딨어요? 막 이러기도 하고. 이게 요즘 용어로는 이제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한 망상장애.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잘못했습니다, 각하 막 이래요. 그 유력 인사 만났었잖아요. 네. 그 유력 인사 각하라고 불렀는데 그냥 갑자기 잘못했어요, 각하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죽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슬프게 하나. 짧고 불행하고 처연한 삶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고전 소설에 있는 어떤 그 되게 영웅적인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너무 작고 조용해서 금방 잊어버릴 것 같던 사람이 정말로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낭독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카키에 비치는 운반되어 매장되었다. 그리고 페테스부르크에서 아카키의 비치가 없어지고 보니 마치 이 도시는 애당초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소중히 여겨지지 못했으며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어디든지 있는 파리를 핀에 꽂아 현미경으로 관찰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자연과학자들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할 한 사람의 인간. 관청의 조소를 꾹 참고 눈에 띌 만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무덤으로 내려갔으며 비록 인생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고는 하나 가엾은 인생을 활기 있게 한 그 외투라는 모습을 취한 반가운 손님을 잠깐 만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왕이나 지배자들에게도 덮친 그 참을 수 없는 불행을 겪은 한 사람의 인간. 그것이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이다. 니콜라이 고골도 참 좀 잔인하달까요? 그렇죠. 네. 이 주인공을 그렇게 가지고 싶던 거를 가지게 해놓고 하루 만에 뺏어버리잖아요. 이 작가가 참 잔인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도 굳이 왕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형편이 없고. 그러니까. 네, 그 곤충 표본만도 못한 신세다. 파리 표본만도 못한 아이고, 신세다. 네. 그래서 사실 출근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관청에서 찾아와요. 네. 근데 죽었어요. 고독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새로운 관리가 또 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관료제에서 한 사람이 그냥 부품처럼 대체될 수 있는. 근데 그 역시 되게 똑바르지 못하고 일그러진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는 밤마다 이제 도시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네. 유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외투를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아카키의 빛의 유령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유력 인사 있죠. 잘못했습니다. 각하 이렇게 헛소리하게 만들었던. 네. 그 유력 인사도 밤길에 습격을 당해가지고 그 목깃을 잡고 외투를 확 벗겨내요. 유령이. 유령이 산 사람의 외투를 벗겨냅니까? 네. 아카키의 빛의 유령이. 그러면서 뭔가 이게 참 애매해요. 뭔가 정의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이게 죽어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령에 대한 아카키의 비치가 결국에는 그 유력 인사의 외투를 뺏으면서 끝나긴 하는데 네. 씁쓸한 여운을 남기죠, 사실은. 저희가 카프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변신이나 심판이나 이런 소설들은 만약 카프카 같으면 그냥 아카키의 비치가 죽는 데서 딱 끝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뒤에 유령 얘기가 약간 후일담처럼 붙어 있는데 작가님한테 저희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네. 장유진 작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판타지로 끝을 맺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 진짜 힘없는 소시민이잖아요. 네. 이런 소시민이 그 권력자나 조직에 대항해가지고
정의를 뭐 실현하고 뭐 할 말을 다 하고 이런 게 사실 불가능했을 거잖아요. 특히 이 시대 러시아였을 경우에. 네. 그래서 이거를 현실에서 되게 영웅적으로 네. 할 말 하고 뭐 윗사람한테 얘기하고 내 외투 되찾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소설이니까 사실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러시아의 이런 상황을 반대되는 모습을 소설 속에 보여주는 길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작가라면 작가 마음이니까. 뭐 해마다 그런 영화들 사실 나오잖아요. 그쵸, 네. 보통 사람의 위대한 승리들 네. 그리는 뭐 법정 소송을 해서 이긴다든가 네. 뭐 시민 운동을 벌여가지고 네. 뭐 연대에서 이긴다든가 맞아요. 뭐 인간 장강명 뭐 이런 맞아요. 그런 소설은 아니었습니다. 네. 웹툰은. 근데 그거는 그런 취향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현실을 그렇게 깨부수는 주인공을 세우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기에는 뭔가 좀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르죠. 몰라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타지를 마지막에 판타지적인 그런 장치를 갖고 와서 이렇게라도 뭔가 약자를 짓밟는 이런 권위적인 사회에 아니면 또 사실 좀 계급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계급적인 어떤 모순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어떤 사회와 계급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공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네. 조금 뭐 쓰는 동안에 아카키에비치에 대한 사랑이 작가가 느꼈다든가 네. 글쎄요 뭐 독자들 마음을 달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네.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저도 여기서 소설에서 좀 좋게 본 대사가 있었는데 저는 좀 고약한 대사였어요. 뭐였죠? 그 유력 인사가 네. 아카키에비치를 혼내잖아요. 네. 혼내는데 그 이유가 설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카키에비치한테 그렇게 화가 나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있어 네. 보이려고. 네, 있어 보이려고. 네. 자기가 그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맞아요. 네, 자기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옆에 맞아요. 친구가 있어가지고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맞아. 고영 친구가 있었어. 네, 고양 네, 네. 친구가.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네. 와 인간 심리 진짜 꿰뚫어 본다. 그러기도 하고 약간 좀 이제 뭐 갑질하는 뭐 그런 네. 그런 뭐 손님이든 뭐 구매자든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뭔가 요구를 하려고 저런 걸까? 아니면 그 갑질 당하는 사람을 내가 괴롭힐 수 있으니까 좀 우위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네. 그걸 한번 해보는 걸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옛날에 고골 시대에 이미 이런 묘사가 있었다는 게 1800년대예요. 1800년대예요. 야, 인간은 진짜 300년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요. 발전하지 못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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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우리는 다 외투의 후예들이다 얘기를 했는데 도스토옙스키 나왔고 카프카 나왔고 후대 문학에 끼친 영향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작품 이후부터 그 러시아 문학에서는 작은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리틀맨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어로는 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이 자리 잡게 된대요. 그래서 영웅이나 귀족이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자 네. 또 사회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그런 소외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문학의 어떤 효시를 열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관료제 속 인간의 일상과 또 이제 굴욕이 있잖아요. 잔잔하지만 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굴욕. 이걸 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리면서 그런 어떤 관료제의 무감함이나 폭력성 같은 거를 드러내는 작품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이 고대 서사시 쓰던 시인들이 이제 막 영웅들 얘기하고 중세 로망스 얘기하던 분들은 맞아요. 뭐 네. 기사들 얘기하고 네. 이랬는데 언젠가부터 근대 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영웅들 얘기가 아니라 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소시민들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그쵸. 모질이들 네, 네. 이게 외투 이후에 시작된 거군요. 그래서 저희 책갈피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 네. 뭐 체홉이라든지 뭐 도스토옙스키 이런 수많은 거장들이 다 외투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했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아우 재밌습니다. 책 네. 얘기도 재밌고 네. 책 얘기를 해주시는 장유진 작가님의 입담도 재밌고 책의 의미도 재미있고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니콜라이 고고르의 단편소설 외투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유진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예스24 김유리 MD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가님. 네. 이렇게 또 녹음할 때 만나니까 좀 두근거리는. 그러게요. 저희 이렇게 호프집에서 맥주만 마시다가. 그럴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첫 책.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오늘 새해 첫 책으로 가져온 책 제목은 야생의 존재라는 책입니다. 네. 저자 이름은 캐기 커루라는 작가인데요. 캐기 커루요? 네. 이름이 좀 특이하신 약간 분이네요. 특이하신데 그래도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고 네. 정세민 역자가 번역한 작품입니다. 네. 그 가지 출판사라는 조금 작은 출판사에서 지난해 12월 15일에 출간된 인문 분야 도서인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딱 봐도 두꺼운 벽돌책이라고 불리울 만한 책이고요. 두툼하네요. 네, 거의 65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지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논의를 다룬 책입니다. 네. 먼저 이 책은 인간과 비인간, 그중에서도 동물과의 관계를 4만 년이라는 아주 긴 역사 속에서 풀어낸 인문 생태 논픽션인데요. 네.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기후위기까지 우리가 동물과 어떻게 만났고 관계를 맺어왔는지 촘촘하게 짚어가는 책입니다. 요즘 동물권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맞아요. 뭐 육식을 안 하겠다까지는 아니어도 동물이랑 좀 어떤 관계를 내가 맺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관련 도서도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완전 비건까지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는 사진을 찍어 올리지 않겠다. 이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넣으셨거든요. 저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이 책은 근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관점에서 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나요? 제가 일전에 그 기후위기 책으로 나는 미치광이 기후과학자입니다랑 네. 그 생태책 자연은 계산하지 않는다 등이 있었는데요. 네. 이 책도 앞선 책들과 동일하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생태계의 파괴는 막아야 한다는 게 주요 논제인 책이긴 합니다. 네. 근데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책의 이야기 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사랑과 파괴로 점철된 인간과 동물과의 모순된 역사고요.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맞아요. 파괴하기도 하죠. 하는 네. 그런 관계인데 이제 두 번째로는 경이로운 생명 그 자체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 자연에 순수하게 매료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동물과 인간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복잡하지만 좀 모순적인 순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저자가 좀 이렇게 동물 전문가이신가요? 동물 학자인가요? 그러진 않으신데 정말 특이하게도 영문학과 미술사를 기본으로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럼 동물이랑은 네, 전혀 상관이 없으시죠. 공부한 거는 동물이랑 별로 상관없는 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전작이 아버지의 땅이라는 책인데 네. 그 책이 이제 코스타 전기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역사적인 순간들을 마치 내면의 카메라를 비추듯이 섬세하게 풀어내는 특장점이 있는 작가고요. 네. 또 책을 읽다 보면 종교라든지 신화, 문학 그리고 나아가 환경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총합적인 교양서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일단은 글발은 상당하시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문학상에 사실 타기 엄청 어렵다고 전 들었어가지고 네. 되게 읽다 보니 문학성도 훌륭한 작품이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논픽션 쓰시고 영문학 전공하시고 네. 미술사 전공하셨던 분이 맞아요. 어쩌다가 동물 관련 논픽션을 쓰시게 된 건가요? 이 작가가 이제 미술사를 공부한 작가여서 저도 어떻게 과학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좀 궁금했는데 네. 이게 조금 신기하게도 우연하게 발견된 몇 장의 사진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네. 이 책의 표지도 사실 그 사진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보시면 한 소녀와 거대한 야생 멧돼지가 있거든요. 멧돼지가 지금 이제 표지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게 엄청 큰 멧돼지네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이제 소녀는 멧돼지를 되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네. 심지어 멧돼지는 이렇게 탁자에 머리를 기대고 소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 네. 사실 이 사진은 이제 소녀가 네. 1970년대 실제 했던 생태학자 시모나 코사크라는 폴란드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그
폴란드에 있는 비아워비에자라는 숲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조그마한 오두막을 직접 지어서 살면서 네. 이렇게 야생 동물들과 직접 살았던 거예요. 지금 그 멧돼지가 죽은 멧돼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이 덩치의 큰 멧돼지가 소녀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온순하게 탁자 위에 네. 있는 거예요? 가축처럼?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이 네. 멧돼지에게는 시모나가 지어준 이름도 있었어요. 자부카라는 귀여운 이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는 한여름의 풀밭에 누워서 시모나가 자부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진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약간 요정이 풀밭에서 멧돼지랑 같이 앉아있는 느낌이 드는 사진도 있어요. 멧돼지랑 사람이 그렇게 교감이 가능한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키키커루는 자신이 어렸을 때 그 동물에게 느꼈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이 사진들로 떠올리게 되는데 네. 이제 작가가 직접 유년 시절에 조랑말을 탄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때 조랑말의 피와 자기의 피가 하나가 되는 약간 그 경이로움의 단계에서 약간 자기가 야생의 하나이구나 인간도 이런 네. 부분을 느끼게 됐는데요. 이 책을 쓸 운명이었는지 이제 저자 스스로도 자연에 흥미가 되게 많고 실제로 언더힐이라는 마을에서 자기가 89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여서 거기에 이제 토종 생물들을 직접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샀다고요? 네. 89만 제곱미터면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네. 엄청 큰 크죠. 임야를 네. 사서 네, 아예 거의 읍 정도 되는 그래요? 그런 정도의 땅을 이렇게 사들여서 소규모 리와일딩 프로젝트를 시작한 작가이기도 해요. 부동산 개발 차익을 노리고 사신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닙니다. 정말 동물 생태계를 위해서 샀다고요. 네. 어이구. 네. 그래서 이러면서 그 사진을 통해서도 내가 한번 자연에 대한 책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렇게 전기문학상 수상하시면 이렇게 상금이 많은지 베스트셀러 작가인지 그런 쪽도 좀 부럽습니다. MD님도 좀 이렇게 동물이랑 좀 혹시 뭐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네, 저도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그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려고 이제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취침 시간에 맞춰서 걔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누워서 자라 이런 식으로 이럴 때도 약간 교감이 되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약간 개냥이 쪽이군요. 개냥이어서 너무 온순하기도 하고 근데 이 밖에도 처음으로 동물하고 교감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유년 시절에 약간 외할머니 집에서 소를 키우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 소한테 먹이를 한번 줘봐라 해서 여물 같은 걸 이제 손바닥에 줬는데 네. 그거를 혀로 이렇게 터치해 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엄청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과 눅눅함, 축축함이긴 했는데 이게 사실 어렸을 때 이제 동화책이나 혹은 영화에서 나오는 동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하게 느끼는 첫 네. 번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자 키키커루는 저와 같이 이렇게 인간의 기억 저편에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했던 야생의 감각이 살아남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8,5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제 선사시대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옛 고대인들은 황소라든지 멧돼지, 사슴, 말 이런 동물들이 마치 숭배하듯이 동굴에 들어가면 완전 거대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생생하게. 네. 그런 걸 보면 이때만 해도 인간이 동물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고 또 숭배를 하는 존중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동굴 벽화를 그린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사냥을 했을 텐데 네. 굉장히 뭔가 존중의 감각을 담아가지고 그림을 그린 걸 보면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심지어 좀 두려워한다? 약간 이런 그쵸? 생각 좀 들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우리는 동물을 볼 때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는 걸 또 강조하게 됩니다. 네. 4만 년에 걸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다뤘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예전에는 이제 숭배를 했는데 지금은 숭배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제 거의 어떤 동물은 인간 때문에 멸종되기도 하고 맞아요, 많은 맞아요. 동물이 지금 멸종 위기에 있기도 하고 그런 좀 아픈 지적 같은 것들도 많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간이 발을 디딘 곳마다 멸종이 뒤따랐다. 인간이 나타난 지 2000년 만에 3000만 년 동안 지구를 누비던 검치 호랑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유럽에서는 매머드를 비롯한 코뿔소,
동물곰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거대 땅늘보도 멸종했죠. 그래서 인간이 땅을 계속 개간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은 사냥감을 손에 얻으면서 거대 동물들은 순차적으로 다 멸종했다고 해요. 결국엔 살아남는 동물들은 이런 인간을 피해 숨는 방법을 터득한 종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결과 이제 동물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먹히지 못한 식물들이 무척 무성하게 자라는 숲을 이루게 되는데요. 네. 뭐 이렇게 단어만 놓고 보면 숲을 이루게 되었다니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좀 저희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네. 사실은 뭐 많은 생태공원에서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 많이 알고 맞아요. 네, 요즘은 좀 이제 그런 것도 터득했죠 저희들이. 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잘 몰랐는데 숲이 커질수록 숲의 생태계는 화재에 되게 취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간이 개간하거나 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화재도 되게 많지만 숲의 구성원을 이루던 동물들이 멸종되면서 불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작은 동물만 살아남게 되고 인간이 점차 자기들이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동물 종류만 골라서 번식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개체들은 가차없이 도태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숲의 모습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인간의 약간 신행세를 하게 된다고 저자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적절한 예시가 성경을 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창세 신화에서는 인간이 동물이를 군림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현대 네. 사회에까지 영향력을 되게 끼치고 있고, 네.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사다리 개념을 만들어서 인간은 맨 위에 놓고 뭔가 인간 우월적 사고 방식을 서양권에 완전 확립시킨 그런 시조세라고 써놓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물의 영장 이런 단어 꽤 썼었어요. 만물의 영장. 유리 MD님은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 단어를 알고 그 만물의 문구를 영장. 모르세요? 네, 약간 낯설긴 한데 낯서세요? 약간 교과서에 실린 약간 그런 멘트. 젊으시군요. 네. 요즘 안 써서 다행입니다. 네, 만물의 영장 이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약간 짐승만도 못한 놈, 약간 이런 이야기 많이 그쵸. 쓰잖아요. 네, 금수만도 못한 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되게 동물을 아래로 보고 있는 사고방식을 살아있다는 거죠. 네. 네. 데카르트가 네. 정말 위대한 철학자인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동물은 영혼이 없다. 기계나 마찬가지다. 동물은 맞아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양권은 확실히 이렇게 동물을 완전 열등한 존재로 놓는 게 동양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네. 2012년에 들어서야 의식에 관한 캠브리지 선언이 서명됐다고 하는데요. 이 선언은 그 모든 포유류나 조류 그리고 문어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식적인 존재임을 인정한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언이 있군요. 네, 아무래도 캠브리지에서 모여서 했으니까 동양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어쨌든 서양권에 있어서는 좀 혁신적인 선언이었다고 해요. 좀 인권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조금 넓어지나 보죠. 그쵸. 의식 있는 존재들한테도. 완전 동물권으로 좀 넓어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 시대지만 인간의 편의성에 의한 것이 아니면 과학의 눈길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이 되게 저자한테는 처참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네. 여기에서 다루는 챕터 중에 한 부분이 그 심리학자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심리학자들이 되게 인간의 행동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고 완전히 그 학술적으로는 구분을 지어놨다고 해요. 근데 왜 멀쩡한 동물들한테 전기로 고문시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라 막 하면서 뭐 벌칙을 주기도 하고. 그러게요. 네. 완전히 인간이랑 동물이 다르면 동물 실험 결과도 인간한테 적용이 그렇죠. 안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을 엄청 꼬집어서 그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 연구의 문제점은 이게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못했다는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어 침팬지와 코끼리를 두고 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우리 바깥에 바나나를 두고 동물이 바닥에 놓인 막대기를 사용하나 안 하나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침팬지는 바로 성공했는데 코끼리는 실패했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코끼리 되게 영리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코끼리 두뇌 엄청 똑똑합니다. 기억력도 엄청 좋대요. 혹시 그 실험에 참여한 코끼리가 약간 좀 그날 아팠다든가 뭐 그런 건가요? 네, 코끼리가 정말 지능적으로 뛰어난 동물인데 네. 그 침팬지의 손이랑 달리 저는 몰랐는데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던 건데 코끼리의 코가 단순한 집게가 아니라 후각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의 냄새를 맡으려면 코가 자유로워야 하니까 막대기를 줄 수가 없대요. 그 두 개를 동시에 하지는 네, 못하는군요. 가끔 맞아요. 손처럼 쓰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그걸 본 한 연구자가 실험 방식을 이렇게 바꿔본 거죠. 네. 바나나를 코끼리가 닿을 수 없는 만큼 높은 나무까지 이렇게 매달아 놓고 네. 우리 안에 작은 받침대를 놓았어요. 이걸 밥을 똑똑한 거고 아니면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지능이겠죠. 근데 이제 코끼리가 받침대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나무까지 아래 두고 이렇게 코를 사용해서 이게 따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각 동물의 특성에 맞추고 눈높이를 맞춘 연구를 해야 사실 진정한 동물 실험인데 인간 방식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방식에 그리고 이상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합니다. 처음 실험은 그 설계 자체가 코끼리의 관점으로 설계했던 거 아니고 네. 그 결과를 보고는 코끼리는 머리가 안 좋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군요. 그런 거죠. 네. 아이고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또 네. 인간이 동물에게 저지른 그런 과오들 뭐 이런 거 막 준엄하게 많이 나오겠죠. 네, 보면서 저는 좀 동물권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라 보면서 많이 좀 울기도 했는데 네. 참 인간이 끊임없는 탐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땅 위의 생물들을 멸종시킬 것도 모자라서 바다까지 영향력을 못 치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아는 대구 크기가 엄청 크진 않잖아요. 그 생선 중에 대구요? 네. 뭐 그냥 뭐 손바닥보다는 좀 크고 네, 뭐 한 이 정도 그렇죠. 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뭐 1940년대만 해도 대서양 대구 크기가 무려 길이가 150cm 그러니까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하고 무게가 45kg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어린아이만한 그쵸. 몸집인데요? 거의 고등학생, 중학생 그런 크기였는데 네. 이제 대서양 대구를 되게 많이 남획했던 곳이 뉴펀들랜드라는 지역이었대요. 네. 근데 그 지역에서 되게 개체 수가 99%나 감소하게 된 거예요. 99%. 네. 거의 멸종이네요. 네, 거의 멸종이어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러면서 좀 탐구해 봤는데 크기도 엄청 반절로 감소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어장을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1992년에 폐쇄가 되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근데 개체 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대구의 먹잇감이었던 어종들에게 어린 대구랑 유생들이 너무 쉽게 먹을 수 있는 이제 먹잇감이 되어버려서 개체 수가 전혀 늘지 못했고 네. 둘째로는 대구의 몸집이 작아들면서 번식 능력도 같이 떨어졌다고 해요.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덩치가 클수록 정자 생산량이 많아서 더 많은 후손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미 몸이 작아진 대구는 번식 경쟁에서 밀리면서 영영 회복할 힘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진화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20세기 초반의 대구랑 지금 21세기 대구는 좀 크기도 다르고 번식력도 다르고 좀 약간 다른 동물이 되었군요. 네, 완전 다른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멸종을 안 시켜서 다행이긴 한데 1992년 이후로 잡지를 않았는데도 30년이 지나도 그게 네.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군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비슷한 예로 그 북아메리카의 강과 호수를 지켰던 비버의 소멸을 예시로 드는데요. 이제 비버를 지키고자 했던 노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비버와 처음 만나서 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비버를 지키려고 몸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니까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인간 사회는 동물에 관해서 무지하다고 해야겠죠? 아무래도 진짜 무지하다고 느낀 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작가이자 생태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분한테도 한 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예로 인도의 독수리 이야기를
들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독수리를 생각하면 멸종에도 큰 문제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전 사실 그랬는데. 아니, 저 뭐 독수리가 멸종하는 건 그렇게 뭐 제가 바라는 건 아닌데 저는 가끔 뭐 이렇게 모기나 바퀴벌레 뭐 이런 애들은 좀 그냥 얘네들이 멸종하면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까? 뭐 그런 생각해요. 밤에 특히 이제 모기 때문에 잠 못 이룰 때. 맞아요. 안 되겠죠, 아마? 아마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고. 네. 그 독수리가 사실 한국에서는 좀 흔치 않으니까 네. 독수리의 멸종을 그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인도는 되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인도 전역에서 네. 독수리가 시체를 처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병든 소한테 인간이 그 디클로페낙이라는 되게 싼 수염제를 투여하면서 네. 그 소의 사체를 뜯어먹고 살던 독수리한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독수리가 1990년대 중반만 해도 5천만 마리에 달했는데 네. 그중에 4천만 마리가 사라졌대요. 그 어이구. 결과 120만 톤의 소와 물소들 사체가 인도 전역을 완전 오염시키기 시작한 거죠. 독수리도 80%가 그렇죠. 완전히 그 죽고. 소염제로 바로 죽게 된 거죠. 근데 그 시체를 보고 들깨가 550만 마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들깨 때문에 뭐 광견병 같은 게 좀 많이 걸렸겠네요. 맞습니다. 그 광견병으로 47,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침묵의 봄 생각나네요. 맞아요. 벌레 잡으려고 DDT를 뿌렸더니 맞아요. 새들이 새끼를 못 낳고 네. 새 알이 깨지고. 네, 똑같이 후반부에서 이 인도 독수리 이야기하면서 카슨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뭐 산불이 많이 나는 거, 뭐 숲의 생태계가 바뀌는 거, 뭐 전염병, 아까 광견병 같은 네. 그런 병들, 이런 것들도 다 동물과 저희가 이제 건강한 관계를 못 맺어서 일어난 일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뭐 내일부터 삼겹살, 치킨 이런 거 끊어야 먹지 되나요? 말아요.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작가님도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좀 드실 텐데 왜냐하면 저희는 다 인간은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저자는 제일 추천하는 건 리와일드 그러니까 제야생화를 강조하는데요. 네. 그 지구의 육상 생태계에서 야생 동물군이 온전히 남아 있는 곳이 2.9%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자처럼 이렇게 엄청 큰 땅을 읍을 사서 리와일드 하기는 너무 힘들겠지만 네. 어쨌든 제야생화 프로젝트를 되게 정부에 제시하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탐원하고 혹은 그걸 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있다면 그곳을 지지하면서 좀 보여주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친자연적인 행동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물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장에서만 나는 달걀을 사 먹는다든지 네. 혹은 또 무피 가죽 제품은 근절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하다 보면 멸종한 동물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야생에서 돌아왔고 아주 먼 옛날부터 동물과 인간은 되게 서로 좋아하는 존재이기도 했고 싸우기도 한 존재였지만 항상 같이 공생해야 하는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들 새해 시작하면서 이 지구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한 번씩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정말 모순적인 관계고 좀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되게 곤혹스러운 딜레마를 많이 맞아요. 마주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씩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런 거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행동도 따라야겠고. 인문 생태 논픽션 캐기 커로의 야생의 존재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 김유리 MD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수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